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장기전에 돌입하기 전에 잠시 외전 시리즈로 재충전 중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지식으로 전쟁사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최 박사님 타임인데요. 수소폭탄 개발사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아주 큰 걸 준비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무기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센 거 역시 뭐니 해도 수소폭탄 아니겠습니까? 원자폭탄보다 강력한 수소폭탄의 비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폭탄은? 그러면 수소로 빵 터트리는 게 수소폭탄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예 바이. 수소폭탄, 이게 핵폭탄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원자폭탄의 원리는 지난번에 아주 자세히 배웠거든요.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원자폭탄을 얘기할 때 원자폭탄은 무엇을 어떤 현상을 이용한다고 배웠습니까? 저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 원자 핵이 분열되면서 그 뭔가 그렇습니다. 뭘 그렇습니다요? 뭘 했는데? 우리 과학경제가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딱 붙어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딱빵 하고 끊어지는 힘. 더 정확하네요, 네. 역시.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굉장히 큰 원자핵이 강한 핵력이라는 힘으로 단단히 붙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중성자를 땅 때려갖고 얘를 갖다가 쫙 쪼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단단히 붙어 있는 힘을 깨고서 빡 뜯어내는 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바로 원자폭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임계점이 그게 결국은 쥐덫을 촥 깔아놨는데 여기에 뭐가 탁 하고 떨어지는 건 바바바바바바바 터지는 이 상황. 맞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폭탄은 그런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 끊어지는 힘이 아니라 붙는 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도 땅 쳐야 되나? 피션이 아니라 퓨전입니다. 퓨전. 퓨전? 네, 우리 퓨전 요리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이렇게 붙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이게 이렇게 빵 붙으면 쳐야 돼, 이렇게. 에너지가 팡 터지는 게 아니라 훅 하고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면은 네.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원자핵이 양성자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 서로 붙기 싫어하는 거죠. 네, 그냥? 그죠. 원래는 아. 붙기 싫어해요. 플러스. 그렇네. 네. 얘를 갖다가 당연히 이렇게 따로 놀던 원자핵을 갖다가 이걸 어마어마한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우리가 고온이라는 건 뭡니까? 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뜨겁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가열해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면은 얘네가 돌아다니다가 이 반발력을 이겨낼 만큼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서 에너지가 조금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모인 것이 바로 수폭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좋아하던 남녀들이라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시작할 때 사실 서로 많은 걸 좀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맞춰 살려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합쳐지면서 덜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에너지가 모인 것이 수소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 분열보다 이게 더 세요. 원자 하나하나 수준에서 보면은 핵 분열 에너지가 조금 더 커요. 핵 분열 에너지가 한 10배 정도가 더 큰데 그치. 문제는 핵 융합이 잘 일어나는 것들이 가벼운 원자거든요. 제일 가벼운 게 바로 수소지 않습니까? 수소 많아.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는 우라늄 같은 거에 비해서 뭐 한 100분의 1 질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단위로 치면은 같은 무게로 따지면은 이게 훨씬 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핵융합의 에너지가 4배 이상이나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전기 분해하면 네. H2O니까 네네. 산소와 수소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H2로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H, 네. 그 수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실제로 반응을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그나마 쉬운 걸 찾다 보니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치는 반응을 이용합니다. 트리튬. 자, 중수소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 그 중수 담가놓는 물. 아, 네. 원자로에서 이용하는 네. 바로 그 중수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좀 무거운 물이 중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보통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귀한 중수소를 이용하고요. 또 여기다 함께 쓰는 것이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아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아니라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원자핵이 입자 3개로 돼 있는 거죠. 이 삼중수소를 반응에 이용하면은 핵융합 반응이 훨씬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일종의 불 피울 때 번개탄 같은 역할을 해서 반응이 한 100배 정도는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이 삼중수소, 트리튬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1억쯤 해요. 중수 같은 경우는 1리터에 그래도 1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삼중수소는 너무 귀해갖고 그램 단위로 파는데 그램당 한 4,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그램에?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삼중수소를 평생 살면서 구경할 일이 없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평생 못 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의외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하다고요? 네. 우리 보통 시계 중에 그거 있죠. 야광시계. 여기에 딱 야광시계에 발려져 있는 게 바로 그 삼중수소. 1g에 몇 천만 원 예.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0.0000000 그래서 롤렉스가 비싼 거예요? 아이, 롤렉스는 잘 안 바르죠 그런 거. 아 그래요? 이게 삼중수소가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한 방사선을 방출하고요. 그다음에 형광물질을 자극해서 빛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계. 네.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볼 수 있는 건 야간 사격을 위해서 이렇게 뭐 발라놓잖아요. 가정세. 하는 거 가정세. 보면 네. 네. 형광빛이 나잖아요 살짝. 걔가 거기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핵 분열이 아니라 그냥 핵 붕괴라고 하는데 핵이 붕괴되면서 방사선이 나오고 그 방사선으로 형광물질이 자극되면서 이제 야광을 발휘하는 거죠. 그럼 최 박사님 여기에 쓰이는 양은 어때요? 0.0000000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램 단위도 아니고 거기 밀리그램 정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하나에 집어넣는 양이 기껏해야 몇만 원어치 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사선 측정기로 대보면은 반응이 있나요? 아주 미약하게는 있죠. 근데 뭐 거의 사람의 건강에는 못 미칠 수준이고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고온으로 가열하면 네. 삼중수소가 수소가 쫙 하고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붙으면서 헬륨이 되면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얘네가 붙으면 헬륨이 돼요? 네, 그럼 그거 이렇게 마시면 얘가 돼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 헬륨이 됩니다. 얼마나 가열해야 돼요? 자그만치 1,500만 도로 가열해야 됩니다. 1,500도가 아니고 1,500만 도.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가 가능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하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잠깐만. 그럼 좀 이 수치가 있어요? 그럼요. 과학적으로 다 계산하죠.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을 갖다가 다른 말로 저희가 열핵 반응이라고도 해요. 워낙 많은 열이 필요해갖고 수소폭탄을 그래서 서머뉴클리어 웨펀, 그러니까 열핵폭탄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서머뉴클리어라고 쓰면서 왜 이게 서머뉴클리어인지 몰랐어요. 아주 이게 강력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온도를 올려줘야 이 반응이 나기 때문에 열핵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철 녹이는 용광로 있잖아요. 재밌다. 그게 1,몇백 도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철이 녹는데 1,500만 도에서 얘네가 붙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최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알겠죠. 물리학적으로 다 계산합니다.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서. 얘네가 붙으려면 이 정도 온도가 돼야 된다는 걸 숫자로 계산해 본 거예요. 해본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누가 처음에 실험으로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검증하는 진짜 거죠. 숫자밖에 모르는구만. 태양보다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태양. 태양은 몇 도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500도 정도 됩니다. 태양보다 훨씬 되도 안 돼, 태양은. 그러나 사실 이 태양이 우리가 밝게 빛나고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 원천이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6,000도라면서요. 표면이 그렇다는 거지 네. 실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태양의 중심부입니다. 이 태양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이 태양의 중심부는 바로 이 핵융합이라는 온도 1,500만 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의 수소폭탄인 거네요.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인 거죠. 네. 선생님, 그럼요. 네. 선생님 나왔다. 아직. 과학자들이 태양 보고 수소폭탄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역시 과학영재의 추론은 따다다다 이게 스토리가 된다니까. 야, 이게 이제 아주 합리적입니다.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핵 분열이랑 핵 융합 중에서 과학자들이 핵 융합에 대해서 먼저 알기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사실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멀리 태양을 보면서 야, 저 태양 에너지의 원천은 뭘까?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서 20세기 초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리고 양자역학 아주 어려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아, 이게 바로 핵융합이 원천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시기가 약 1920년대 중반인데 그러면서 당연히 다들 꿈을 꾸죠. 야, 이 핵융합 반응을 우리가 자유롭게 컨트롤하고 이용할 수가 있으면은 우리 에너지 걱정 없이 그러겠네.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500만 도에 셔야 하는데 그거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네. 우리가 아무리 오래 탈 것 같은 수소에다가 불을 붙여도 네. 며칠이면 꺼지잖아요. 네. 왜 계속 융합하고 있어요? 수소가 몇 개 들러붙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계속 들러붙어요? 그만큼 이 태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질량은 사실 전 우주 스케일에서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소가 모인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별이 만들어지려면은 지구의 무게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 되면은 저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만 배. 10만 배. 어림도 없을 것 같아, 10만 배. 아니야. 꽤 비슷했어요. 진짜? 정확히 얘기하면은 가장 작은 별을 만들려면은 지구 질량에 비해서 한 24,000배 정도의 24,000 수소가 모이면은 그때서부터 스스로 점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발광하는 거네. 중력에 의해서 수소가스가 모이다 보면은 점점점 막 이제 압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가까워지면서 막 마찰이 생긴다고. 그래서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찰열이 1,500만 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융합이 겁니다. 진짜. 자,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지구 같은 것도 생겨났냐면은 예전에 처음에 빅뱅 다음에는 수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별 속에서 원자들이 합쳐지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그 연료가 다 타버렸을 때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날 때 별이 수명을 다하고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 만들어낸 물질들이 다시 우주 공간에 흩어져. 그럼 그 우주 공간에 흩어진 물질들이 모여서 이 부스러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다. 그게 우라늄부터 수소까지가 다 남아 있는데 이게 뻥 터지면서 날아가가지고 어디선가 중력으로 뭉치면 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행성 같은 것도 되고 뭐 운석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다 옛날 어느 별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별의 부스러기라고도 하죠. 별 꽈르꽈르 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다 별에서 온 남자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다 문과는 이런 표현을 별에서 한다니까요, 온 지금? 그대입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근데 오펜하이머가 핵을 만든 다음에 원자폭탄 이후에 수소폭탄 연구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면 네. 안 된다고. 그 이유가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길래요? 원자폭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폭발이 일어난다고 배웠습니까? 바로 아까 쥐덫이 따다다다다 네. 그 임계 반응이 임계 반응.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초임계 상태를 만들어야지 이게 자발적으로 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리틀보이, 팬맨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리틀보이 같은 경우는 임계 질량보다 작은 이 우라늄 원자핵을 딱 합쳐갖고 그 초임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쓴 방법이 팬맨에서 쓴 내폭형 방법이라고 했죠. 네. 플루토늄 덩어리 주변을 갖다가 폭약으로 싼 다음에 그 폭약을 한꺼번에 빵 터트리고 빠르게 타 들어가는 폭약, 느리게 타 들어가는 폭약을 잘 섞어서 폭축 렌즈라는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기서 폭발의 충격파가 가운데로 쫙 모이면서 이 안에 핵 물질을 갖다가 확 찌그러뜨리게 되고 저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서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데요. 문제는 저거는 저 폭발력을 갖다가 크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주더라도 뻥 터지는 순간 바깥으로 다시 흩어지려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껏 모아놨던 이 핵물질들이 폭발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핵분열 반응을 다 일으키지 못하고 이게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일으킨 다음 터져야 되는데 터져 나가버리면서 아직 분열을 못 일으킨 조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덜 탄 우라늄과 플루토늄 조각이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폭발력을 어느 이상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폭탄은 한 뭐 100킬로톤대 그 정도까지만 낼 수가 있습니다. 폭발력에 한계가 있는데 핵융합은 좀 다릅니다. 핵융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된다고 온도. 했어요. 제가 아까 중수소와 삼중수소 같은 핵 연료가 뜨겁게만 가열해 주면은 얘네가 계속 반응이 나면서 폭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소 같은 경우 이 한 12kg만 반응을 시켜도 TNT 100만 톤, 100만 그러니까 톤. 1메가톤급의 폭발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뭐 리틀보이랑은 잽이 안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와, 히로시마에 터뜨린 리틀보이가 60kg 정도의 용축 우라늄을 썼는데 반응을 일으킨 거는 한 1%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와. 그래서 폭발력도 한 15kg톤에서 20kg톤 그 사이가 나왔으니까 핵물질은 우리가 훨씬 더 적게 쓰고도 한 5분의 1만 쓰고서도 그 폭발력은 무려 50배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뭐 예를 들면 열을 내야지 그게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용기에 담아야 일단 폭탄을 던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열을 1,500만 도로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키려면 열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뭐 그것도 문제고 응. 일단 1,500만 도를 어떻게 내느냐 응.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인간이 1,500만 도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거 원리를 알고서도 이건 불가능해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포기를 해버렸는데 응.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머리 똑똑한 분들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 원자탄을 데토네이터로. 그렇죠. 아, 원자폭탄이 터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또 쓴다. 이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우리 1,500만 도 올릴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 개발이 시작하면서 엘리코 페름이라는 분이 야, 이거 수폭탄 이거 이용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 개념을 갖다가 생각해내고 여기에 슈퍼폭탄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 슈퍼폭탄 아이디어 갖다가 말은 된다. 이거 위력은 강하겠는데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원자폭탄 만드는 게 급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원자폭탄부터 만들자. 하지만 이거에 완전히 빠져든 물리학자 분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였던 에드워드 텔러란 분이 있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 개발진의 일부였지만은 이 수폭탄의 아이디어, 슈퍼의 아이디어에 완전히 빠져들어갔고 오펜하이머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수폭탄도 지금 당장 연구해야 돼.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펜하이머는 당연히 원자폭탄 만드는 것도 불확실한데 분산시킬 수 없다. 너 잔말 말고 원자폭탄부터 해라고 했는데 싫어, 난 연구하고 싶어라고 반발을 하니까 오펜하이머도 포기를 합니다. 그럼 너 하던 일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영국에서 건너온 독일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클라우스 푹스였습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를 소련에게 유출시킨 바로 그 유명한 원자 스파이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뭐 혹자는 이 텔러가 그 당시에 욕심 좀 버리고 열심히 하던 일 했으면은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하는 게 좀 늦춰졌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고 그 사이에 트리니티 원폭 실험을 딱 해보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놀란 겁니다. 원자폭탄도 이렇게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니.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수폭탄을 만들겠다는 거야? 야, 그건 안 되지. 그러다 지구 멸망하면 어쩌려고. 라고 하면서 설령 원자폭탄까지는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수폭탄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수폭탄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던 텔러는 사실 좀 학계에서는 약간 좀 전쟁광 거의 이단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꼭 텔러만큼은 아니었어도 여전히 이 수폭탄은 필요하다. 이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소련이 핵 개발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 개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은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과 스타니스와프 울람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수학자였습니다. 저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죠. 그리고 다 헝가리, 폴란드, 동구권 출신입니다. 저 사람들은 유태인이다 보니까 나치에 치이고 또 다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소련의 자기 시- 조국이. 우리가 스탈린이 먼저 수폭탄을 갖기 전에 우리가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만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반공의 신념도 굉장히 투철한 분들이었어요. 또 다르게 붙은 분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클라우스 푹스. 폭스 또 붙어요 여기서? 네, 클라우스 푹스가 왜 붙었겠습니까? 뭐 정보 스파이 주려고. 짓하려고. 네, 조금 더 빼낼 거 없나.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 또 관심 갖고 달라붙은. 폭스가 발각된 건 한참 뒤인 거네요 그러면? 푹스는 나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도대체 이 기밀을 빼돌린 거야? 라고 색출하는 과정에서 잡힌 거고 1946년까지 같이 수소폭탄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새로 합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연구 개발이 조금 난항을 겪은 시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이론적으로 뭔가를 계산을 하려면은 계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중에는 수많은 인간 컴퓨터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미리 계산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할 수가 있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서 그 사람들 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아, 그 컴퓨터가 사실은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전자식 컴퓨터에 대해서 나왔어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바로 이 시기에 최초의 디지털 전자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바로 ENIAC이죠. ENIAC. 네, 물론 전자 컴퓨터라고만 그냥 막연히 하면은 이것도 최초는 아닙니다. 이 전에도 뭐 진공관을 이용해서 전자 계산하는 기계들은 있었는데 이 ENIAC은 뭐가 달랐냐면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는 한 가지 목적의 계산만 딱 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는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A라는 계산도 해보고 싶고 또 프로그램 바꿔서 딴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ENIAC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NIAC은 진공관이 18,0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성능이 1초에 10자리 수를 갖다가 덧셈 뺄셈을 5,000번 할 수 있는 오. 그런 성능이었습니다. 곱셈은 한 357번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다 스마트폰이 이거에 뭐 수십만 배, 그렇죠, 수백만 그렇죠. 배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은 근데 그 최 박사님이 갖고 왔던 막 이렇게 덧셈은 이렇게 옛날에 그 기계식 계산기 보면 탁탁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몇천 배씩 빨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뭐 1,000명, 10,000명 있어야 이거 툭툭툭 쳐서 하는 걸 갖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수소폭탄 이론 계산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어. 주목한 게 아까 보여드린 존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 수소폭탄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게 진짜 먹힐지 막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근데 저 때는 그 계산하는데도 한번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한 달씩 걸리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수식을 넣어야 이런 계산 능력을 가졌는데 한 달이 걸려서 계산이 나와? 계산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저게.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예 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 된대요? 요 설계안은 안 먹힙니다. 요 설계안을 하면은 하다가 맙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니까 그 당시 계속 벽에 부닥치는 일들이 이후 몇 년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온도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원자폭탄이 터지면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좋은데 원자폭탄이 터질 때 처음 나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감마선, X선 같은 방사능? 아주 강력한 일종의 빛이죠.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감마선, X선은 수소랑 반응을 잘 안 해요. 아, 우리가 보통 뜨겁다고 느끼는 거는 태양에서 오는 뭐 적외선이나 뭐 이런 가시광선들이 몸 같은데 흡수가 돼야지만 우리 몸에 있는 분자들을 잘 진동을 시켜줘야 아 따뜻해 아니면 뜨거 이걸 느끼게 될 텐데 수소 원자는 너무 작다 보니까 X선이 얘랑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버려. 숭숭숭숭 다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가해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막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처음에는 X선, 감마선 같은 게 나오지만은 좀 있다가는 중성자도 많이 나오지 않느냐. 중성자는 좀 입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나오면은 그 중성자랑 수소랑 부닥치면서 여기서 또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중성자로 나오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그래갖고 이걸 불 붙이려면 원자폭탄을 너무 많이 터트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려니 그냥 리틀보이를 크게 만들지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막 계속 고민을 하면서 벌써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1949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럴 때 유레카가 한 방 터지잖아요. 네. 되게 우연치 않은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이거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1949년 8월에 소련이 그 사이에 미국의 기밀을 훔쳐다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미국 조야에서 소련이 원자폭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핵 독점이 이렇게 빨리 깨지다니. 그러니까
1950년 1월 31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도 수소폭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소련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 테니까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니까 다시 미 정부가 엄청난 개발비 지원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개발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텔러와 울람, 노이만 주변에도 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다시 보강이 돼서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1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1951년 초에 방금 말씀하신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게 일반적으로 처음에 보여드린 내폭형 원자폭탄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이 안에 있는 핵물질 사이사이에 핵융합물질인 중수소, 삼중수소를 갖다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저 안에서 압축이 되면서 저 안에서 원자폭탄이 터질 때 더 가까이서 핵융합 반응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쾅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끼어져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럼 그 안에 샌드위치가 거지. 되면서 합쳐지는 핵 거지. 분열이 일어남과 동시에 핵융합도 일어나갖고 얘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꽝 터지는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터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 설계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안에 집어넣는 핵물질 공간이 좁잖아요. 위력이 약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양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위력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저기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저 방법이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게 일반적인 원자폭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증폭 원자폭탄의 원리가 됩니다. 융합이 중간에서 일어나니까. 네. 그럼 만약에 리틀보이나 팬맨에서 효율성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10에서 20킬로톤밖에 안 됐었는데 저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3, 40킬로톤 이상의 그렇죠. 폭발력을 그런 낼 수도 폭발력을 있었네요. 낼 수가 있는 더 작게 만들고도 더 효율이 좋은 이런 원자폭탄의 아이디어까지는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저것만 갖고는 아직 수소폭탄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텔러와 울람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막 고민하던 차에 핵융합 연료를 갖다가 연료통을 저 원자폭탄 안에 너무 가까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떨어뜨려 놓으면 어떨까? 떨어뜨리면은 오히려 멀어갖고 데우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폭발력을 이 케이스를 잘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로 다시 한번 모아서 저 연료를 팍 압축을 시키면은 1500만 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아예 분리시켜버리자는. 그러면서 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엑스레이는 수소랑 반응을 안 해서 그냥 몰라요. 날려버리는 에너지로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날아가는 걸로 생각했던 X선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바깥에 케이스를 잘 만들어갖고 X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안으로 꺾어져 들어오게 만들자. 그리고 저 연료통 바깥에다가 X선을 잘 흡수하는 물질들을 갖다가 배치해 놓자. 잘 흡수하는 물질로 어떤 게 있냐면은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네. 이 연료통 자체도 안 타는 우라늄 238로 만들었는데 스티로폼의 액선이 확 흡수가 되면서 증발해버리면 부피가 확 팽창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압력이 엄청나게 나올 테니까 그 압력으로 저 연료통을 찌그러뜨리자. 그 연료통을 확 찌그러뜨리면은 저 연료통 안에다 뭘 박아놓냐면은 플루토늄 봉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루토늄 봉이 찌그러지면서 다시 거기서 핵분열 반응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찌그러뜨리고 안에서 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저 안에 있던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1500만 도 이상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액선을 못 나가게 튕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오히려 안에는 액선을 잘 흡수하는 물질을 만들고 이 흡수하는 물질이 펑 하고서 흡수하면서 커지면 압력이 세지니까 그 압력으로 플루토늄을 꽉 찌그러뜨리고 그러면 플루토늄이 또 빵 터지고 그렇죠. 플루토늄이 빵 터지면 안에 있는 중수소가 꽝 하고 붙고 그렇게까지 터뜨려야겠니? 그럼 그게 얼마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반응이 정말 찰나의 순간, 정말 그 몇 순식간에. 마이크로초 안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이런 다양한 힘들을 총동원해갖고 그 어려운 핵융합 조건 1500만 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1952년에 결국에 트루먼 대통령의 제가까지 받아갖고 남태평양 마샬 군도에 있는 애니워터 관초에서 저 실험 장치를 셋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비 마이크라는 이름의 수소폭탄 장치를 갖다가 만듭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당시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갖다가 연료통을 그 안에 액체 수소를 썼어요. 액체로 만들려면 우리 보통 땐 기체잖아요. 엄청 차갑게요. 엄청 차갑게 해야 되잖아요. 냉각 영하 식. 100수십 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게 냉각 장치가 필요해갖고 저건 사실 폭탄이라고 보긴 그렇고 수폭탄 실험을 위한 큰 실험 실증 장치를 설치해갖고 11월 1일에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중간에 실험을 했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기존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위력의 폭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설계에서 들어가서 이게 실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와, 걸렸어요. 엄청 빨랐네. 개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인데 와 1년 반 만에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파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건 무려 TNT 10.4메가톤의 위력을 냈습니다. 저 당시에 실전 배치하고 있던 팬맨을 개량한 마크4 원자폭탄의 100배의 위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화구, 저 빨간 화구의 크기가 무려 반경 3km나 이제 갈 정도였고 버섯 구름도 어마어마했어요. 고도 17km까지 이게 솟구칩니다. 아니 근데 아까 푹스가 여기에도 이름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1946년까지 한참 그만 잘 안 돼갖고 헤매던 시기까지는 이 같이 인볼브를 했었죠. 그 초반에 수소폭탄의 원리라든가 그런 개발의 핵심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기밀도 소련에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 사실 자체는 넘어갑니다. 당연히 초반에 원폭의 그 메커니즘이 넘어갈 때 원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소폭탄이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소련 측에 새나갑니다. 소련 입장에서 그래서 1949년 첫 번째 원폭 실험을 하기도 전인 1948년도에 드디어 물리학연구소 내에 핵융합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해서 수소폭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안 넘어왔지만은 역시 소련의 이 기초과학 실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소련 자체로 양성에는 이런 뛰어난 학자들이 이때서부터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30도 안 된 굉장히 젊은 물리학도였는데 막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야, 요게 하나하나가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다 맞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중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소폭탄까지 가는 3개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도 붙어 있어요. 사하로프의 아이디어. Three Ideas라고 해서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아까 얘기한 내폭형 원자폭탄의 요 사이사이에 중수소, 삼중수소를 갖다가 끼워 넣는 그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좋아지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냈습니다. 텔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네. 저런 계통의 천재들은 떨어져 있고 서로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거의 같은 쪽으로 비슷한 규결되는 게 수밖에 없었던 규결되는 거예요. 지점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텔러나 이런 쪽은 한 층만 넣는 걸 생각했는데 사하로프는 여러 층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끼워 넣자. 그래서 저게 마치 얇은 층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게 뭡니까? 패스트리잖아요, 우리. 다시.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잘 끼워 놓으면은 핵융합과 핵분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겠다.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사하로프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안에 어떤 형태로 중수소와 삼중수소 끼워 넣어야 될까?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중수와 삼중수소를 기체 상태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액체 상태로 집어넣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기체는 조금밖에 못 넣고 액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굉장히 차가워야 차갑게 되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기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걸 고체로 넣을 수는 없을까? 고체요? 수소를 고체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조금 더 무거운 리튬을 생각한 겁니다. 리튬 6라는 이 동위원소가 있는데요. 이 고체를 집어넣고 어차피 원자폭탄 터질 때 중성자가 나온다. 그럼 그 중성자 맞아서 리튬이 쪼개져서 삼중수소로 바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서 핵융합 반응이 나온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겁니다. 훨씬 실용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고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하로프의 두 번째 아이디어. 리튬은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네, 리튬 배터리에도 쓰이고.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야, 이거 좋다. 이거 폭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아이디어가 남았죠. 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뭔가 뭐 대단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먼저 수소폭탄 개발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련은 원자폭탄을 봤을 때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원자폭탄 얘기 처음 들었을 때도 스탄이 약간 짐진 놀라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머리도 하고 있거든 막 그렇게 포커페이스 했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소련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3년 8월에 딱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수소폭탄을 독점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또 황당해했죠. 야, 쟤도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지? 라고 했는데 웬걸. 곧바로 8월 12일에 저 사하로프의 두 개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RDS-6S 폭탄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미국이 이번엔 깜놀했어요, 역시. 아니, 그 전에 원자폭탄 히로시마 뒤에 소련 핵실험까지는 그래도 4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 수소폭탄은 왜 이렇게 빨리? 진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9개월밖에. 근데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아까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이 네. 미국에서 분류하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증폭 원자폭탄. 그렇죠. 증폭 핵분열탄, 증폭 원자폭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사하로프가 저때 실험한 소련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거는 미국 기준에서 보면은 증폭 원자폭탄이었던 거예요. 사실 실제로 대부분의 폭발력이 원자폭탄에서 나오긴 해요. 일부 핵융합이 거들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도 그걸 딱 알고서 에이, 너넨 진정한 수소폭탄이 아닌걸 막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위력도 약했어요. IB 마이크 같은 경우는 위력이 10메가톤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 RDS-6S는 위력이 한 400킬로톤 수준. 그거에 비하면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미국이 그래도 위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슬로이카식 저 핵폭탄의 약점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소련의 저 RDS-6S가 다 미국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체 핵융합 연료를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리튬 쌀. 네. 이것들은 훨씬 우리가 실전에 투입 가능한 폭탄 형태로 만들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RDS-6S의 크기는 우리가 저 당시에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던 마크4나 이런 핵폭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위력은 훨씬 얘기해서 세고. 전략 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순이었다는 거죠. 아, 미국은 아직 저 큰 건물 하나에 다 찰 정도의 수소폭탄 실험 장치에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실용적인 폭탄으로 만들진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투발 수단이 굉장히 제한돼 그렇죠. 있어. 그래서 1955년 11월 6일에는 항공 투하 핵실험에 본격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미국보다 6개월이나 앞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껏 나온 게 이 정도인데 27살의 천재 사하로프 세 번째 아이디어는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아이디어 뭘까요? 바로 아까 그 X선 쓴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은 기폭 원자폭탄과 수소 연료통을 분리시켜서 분리시켜서 X 폭발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텔러 올람 설계라는 거. 사하로프도 똑같은 고민을 한 겁니다. 연료와 원자폭탄을 분리시켜야지 그대로는 라는 아이디어 역시 도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은 저게 약간 세부적인 건 달라요. 비교해 보시면은 모양 자체가 조금 다르죠. 텔러 올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통 모양의 연료통을 썼는데 사하로프가 고안한 2단 수소폭탄은 수소폭탄 연료도 다층 구조로 만들어갖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터질 수 있게 연료통 설계도 좀 다른 겁니다. 1, 2, 3단을 막 다 펴놨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미국 텔러 올람 설계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놓습니다. 저 때부터는 저 연료통만 키우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럼 차르 범바 이런 것들은 저런 식 수소폭탄이에요? 사드본반 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 서방 세계를 다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짜르짜르 반불. 그렇습니다. 수소폭탄의 원리가 양쪽에서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미소가 더 큰 수소폭탄 만드는 경쟁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끝판왕이 바로 그 1961년 10월에 만든 짜르본바죠. 이거는 무려 50메가톤짜리. 우리가 이 정도까지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우리 기술은 다 있어. 라는 것까지 과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핵실험이었죠. 그럼 이제 미국이 항상 조금 앞서가고 러시아가 뒤따라갔지만 오히려 수소폭탄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점은 앞선다라는 내용까지도 있었는데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뒤에 거의 지금 동시에 국가들은요. 네.
다른 나라들은 핵보유를 그럼 어떻게 좀 개발을 해나갔어요? 수소폭탄까지만 개발하면은 미국의 핵 독점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게 다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이 네. 드러났죠. 네. 이미 원자폭탄 기술은 미국과 소련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영국도 이미 맨하탄 프로젝트 하면서 다 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영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보고 나서 우리도 핵 보유국이 돼야겠다. 사실 처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동맹국이어서 뭐 정보 다 공유해 줄 것처럼 하더니 영국에게 핵폭탄 기술을 안 넘겨줬어요. 그래갖고 영국이 열받아갖고 미국이랑 같이 원자폭탄 개발했던 학자들 다시 다 모아갖고 독자적인 원자폭탄을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1957년에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을 합니다. 이게 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 가다는 좀 남아 있었고. 그러면 영국의 기술력이 결코 무시할 순위 아니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움찔한 겁니다. 영국한테는 숨길 수가 없는 걸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공유하자. 그래서 아예 1958년부터는 영국이랑 협정을 맺어갖고 핵 정보는 다 공유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영국이 따로 핵탄두 개발 안 해요. 미국의 핵탄두를 그냥 갖다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뒤쳐서 안 되겠다 생각한 나라가 또 있었죠. 프랑스, 중국. 프랑스와 중국입니다. 프랑스는 야 우리가 제국의 영광이 있는데 드골이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또 마오쩌둥이 6.25에서 미국이랑 붙어보니까 야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국에 핵무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른바 양탄 일성 개발에 나서게 되죠. 양탄 일선. 네. 양탄이 바로 네.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일성, 인공위성 또 정확히 얘기하면 ICBM. 그때부터 열심히 소련의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갖고 가서 뭐라도 좀 읍소를 해서라도 좀 배워와라. 그래서 형님. 중수호 분쟁으로 이제 다시 다 소환되기 전까지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갖다가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1964년 10월에 중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수소폭탄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이 사하로프의 수소폭탄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원폭 개발 3년 뒤에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폭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진짜 우주의 저 태양의 힘의 원천을 손에 넣은 진짜 절대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저렇게 불과 10수년 만에 여러 국가들이 가지게 되는 허망한 그런 또 기술이 돼버렸죠. 한편으로 그 원리만 알면은 어떻게든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력이 있어야죠. 근데 일단은 천재가 필요해요. 충분히 이걸 보고서 거기서 영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천재가 분명히 근데 필요해요. 예전에 그 중국의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어디에나 있다. 천재를 알아보고 기용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뭐 미국의 연구도 그랬었고 소련의 연구도 그랬었고 그러한 과학자를 발굴해내고 기용한 리더들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닐까. 근데 지금 이 수소폭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대한민국이 핵에 관련된 관심이 아마 지금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이 나온 이후에 가장 지금 한반도에 핵 관심이 많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강대국이 연이어서 수소폭탄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NPT 체제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5대 핵강국 거기까지만 허용해주고 우리 더 이상은 무시무시한 힘을 못 갖게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NPT 체제였는데 그랬으면 북한 못 갖게 했어야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인도, 파키스탄, 뭐 네, 이스라엘 등등등이 갖게 됐고요. 급기야는 북한까지 핵실험에 네. 성공하게 되면서 요즘 참 또 북한이 저렇게 러시아와 다시 미들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핵 전력을 확장시키는 걸 봤을 때 우리에게도 결코 이게 무시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당연하죠. 너무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약간 좀 어려웠긴 했죠. 네. 원자폭탄보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은 제가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수소폭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전 시리즈 이제 한화가 지났습니다. 수소폭탄에 대해서만큼은 또 제가 알기로는 역전다방 보시는 분들이 넘버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지냅시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최 박사님께서 재밌게 준비해 주실 테니까요. 외전 시리즈 마지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색 열전. 어떤 나라에 어떤 조직이 떠올랐습니다. 조직. 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나라에 어떤 조직에서는 이런 이색 무기, 괴짜 무기를 만들도록 아예 장려한 곳이 있었습니다. 오.
그냥 우리 수류탄 넣자. 수류탄을 넣고 쏜다고요? 네. 유탄 발사기네 그러면. 수류탄 발사기 거의 유탄 발사기인데 이런 압축 공기를 이용한 무기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까지 한 거예요? 네, 보급까지 하고 더욱 놀라운 건 의외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그 괴랄한 무기가? 네. 저 Great Panzer드럼이라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저게 무기라고요? 로켓을 점화하면 저 로켓의 힘으로 저 바퀴가 굴러가게 만든 거예요. 정말 영국답지 않습니까? 저거? 엔진이 아니라 로켓의 힘으로 근데 앞으로 지금 달려나간다고? 저거는 가다가 아군한테 가는 것 같아요.